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입니다. 새벽인데요.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첫딸, 큰딸이죠. 박재옥 씨 지난 7일 별세하신 이분이 생전에 남긴 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저의 해설을 곁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분이 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내면을 또는 뒷면을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자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문명 건설자, 그리고 부인도 총을 맞고 본인도 총을 맞고 돌아가신, 그리고 그 따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 비극의 주인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분의 생애가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몇 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13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가 13권에 담길 수 있느냐 하면은, 큰 인물이면은, 그리고 한 일이 많으면은 담길 수가 있습니다. 13권에 담길 수 있는 생애라는 것은 거대한 생애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박정희 두 분이 아마 10권 넘는 전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손세일 선생이 쓰신 이승만과 김구는 7권짜리인데 이게 한 300페이지로 만들면은 한 10권 넘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끝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뒤에 한 일까지 보태면은 이승만 전기는 아마 한 20권이 필요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국 현대사의 인물 중에서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분은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그 형은 경찰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좌익을 하다가. 그리고 부인은 김일성이가 보낸, 말하자면 암살자 손에 별세했습니다. 본인은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참 한국 현대사의 축도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따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박재옥 씨라는 존재가 있었죠.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주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어머니와 투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40대에 임신을 해놓으니까 그 큰딸과 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박 대통령을 뱃속에서 지우려고, 요새 같으면은 요새 같으면은 임신 중절 수술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간장을 마시고 기절하기도 하고 언덕에서 구르기도 하고 디딜방아를 배에 놓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생명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분은 생존 투쟁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대우사범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는데, 이분이 군복을, 여러 나라 군복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육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군 군복을 입었다가 해방을 맞고, 그 다음에는 국방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사 2기로 졸업을 했으니까 군복만 해도 만주군복, 일본군복, 그리고 국군군복, 군복을 3개나
입고, 더구나 남로당에 포섭이 돼가지고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백선엽 정보국장의 결단에 의해서 구명이 된 거죠. 다시 이분이 군대에 복직하게 된 거는 김일성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니까 그때 군복을 벗고 있었던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불러들인 거죠.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없습니다.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든 거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박정희가 다시 군복을 벗었고 그 11년 뒤에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넘어서 서울로 진입해서 5.16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도 보면은 첫 부인과는 그렇게 결혼하니까 정이 붙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그 사이에 혼자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혈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혈란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혈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아마 박정희가 연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부인이 아니고 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딱 어울리는 사람이 이혈란 씨입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 대 여자로서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이혈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이었습니다. 이혈란이라는 여자는 성격이 상당히 과민하기도 하고 또 섬세하기도 하고 아주 예술적이기도 하고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그 인물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성깔이 있고, 그런 이혈란 씨를 박정희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동거를 하는데, 동거한 기간은 뭐 3년은 아니고요. 한 1년 조금 모자랄 겁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불우할 때, 즉 숙군 수사를 맞아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정기 고문까지 받고 또 조직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간신히 구명은 되지만은 군복을 벗고,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국에 일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불만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혈란 씨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버린 여자가 되는 거죠.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가출해가지고 소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차를 가지고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는 거죠. 6.25가 박정희를 살립니다. 6.25가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박정희를 살리고, 6.25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월남식으로 망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적화되었다고 생각해요. 6.25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운명에도 그렇고 박정희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순, 드라마, 기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 박정희와 김호남 첫째 부인 사이에 난 바로 박재옥 씨였습니다. 83세로 지난 7일에 돌아가신 그분이 월간조선 강인선 기자와 3박 4일 동안 집중적인 인터뷰를 해서 정리된 것, 수기 형식으로 정리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력자, 군인으로서만 알려진 박정희의 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박재옥 씨 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박재옥 씨 수기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버지가 상모리에 다녀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상모리를 떠나셨다. 아버지는 박정희가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상모리에 왔다가 돌아간 이후에 참다 못한 어머니 박정희의 첫 부인 김호남 씨가 상모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나를 데리고 대구로 가신 것이다. 아마도 셋째 큰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상모리에서는 어머니와 나의 행방을 모르고 지냈다. 곧 선산의 외갓집에서도, 외갓집이라면은 김호남 씨, 그러니까 박재옥 씨의 친어머니 김호남 씨의 말하자면은 부모님 댁이죠. 곧 선산의 외갓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촌 오빠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서류를 들고 외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이다. 아버지는 직접 가시지 않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행방은 묘연하니 사촌 오빠가 외할아버지에게 어머니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이다. 여기 사촌 오빠라는 분은 박재석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박정희의 형님 중에 박무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박재석 씨.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가, 이 박재석 씨가 좀 사업을 해서 잘 사니까 서울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혈란 씨와의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내 처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혼 수습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재옥 씨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완고한 분이셨다. 여자는 출가하면은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이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간 사촌 오빠에게도 도장은 절대로 찍어줄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어머니는 절대 내 손으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그러나 결국 그것을 대신한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저러니까 외할아버지도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촌에서 이혼이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결국 이 일로 병을 얻은 외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이혼 도장을 찍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딸이 이혼당했다는 이 소문이 그 전통이 강한 경상북도에서 퍼지면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후에 남 부끄러우니 친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외할아버지의 분부대로 친정에는 발길을 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또 친정으로부터 또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씩 친정에 편지를 보내기는 하는 모양인데 그 이상은 왕래가 없었다. 언제쯤인지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아버지의 그 여자, 서울 여자가 상모리 집을 찾아온 일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그 여자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내려왔다는데 이게 이혈란이라는 여자인데요. 박정희와 동거하던 이화여대 학생 이혈란 씨가
그럼 언제 박정희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수권수사에 구속이 되었을 때입니다.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으니까 고향에서 면회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사촌, 박정희의 사촌 동생 이 박재석 씨인데, 이분들이 이현란 씨를 찾아와서 비로소 박정희는 결혼을 했고 딸도 있다. 그때쯤 되면은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현란 씨는 나이가 25살쯤. 그러니까 이현란 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딸이 있다. 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것을 숨기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은 잘 안 되고 결국은 되긴 됐지만은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재옥 씨의 기억에 따르면은 이현란 씨가 내려와 가지고 박재옥 씨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로 나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대구에 가신다고 했을 때 나는 좋아라고 따라 나섰다. 그저 막연하게 큰 도시에 간다니까 철없이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를 그렇게 알뜰하게 살펴주시던 할머니는 박정희의 어머니죠. 백남이 여사. 할머니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우리를 먹여 살리실 만한 마땅한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처도 일정치 않아 아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사시는 형편이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할머니에게 얹혀 있을 수도 없었다. 대구에 가보니 어머니에게도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눈치가 빠른 나는 다른 설명을 더 듣지 않고도 대번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싫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반기를 들었다. 10살 남짓한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거부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조리 있는 말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울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치도록 싫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이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때가 1949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1949년이면은 박재옥 씨는 1937년 출생이니까 나이가 13살쯤 되죠. 그래도 나는 14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6.25 때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서 경주에 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이 박재옥 씨의 방황도 이해가 가시죠?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갔더니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결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떠나기로 했다. 엄마, 난 우리 집으로 갈래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겐 우리 식구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그래도 아버지 박정희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잡지도 못하셨다. 어머니가 어떤 이유를 대고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아버지를 닮아 내게 지독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서운하게 생각은 해도 말릴 엄두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독하게 어머니를 뿌리치고 일단 선산의 외갓집으로 갔다. 선산군 도계면에 사시던 자상하신 외할머니는 고집쟁이 손녀딸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다. 상모리에서 대구로
섬산으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놀고 있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너희 사촌 오빠가 너를 찾고 있으니 가보라고 했다. 외갓집은 너무 시골이라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나도 거기서 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외갓집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해서 보름여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는 구미의 사촌 오빠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국민학교 5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이 사촌 오빠가 박재석 씨, 박정희의 형의 아들인 박재석 씨입니다. 사촌 오빠. 훗날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오빠는 나를 데려오고 나서 아버지 박정희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버지는 괜히 화를 내시면서 그냥 두지 왜 데려왔느냐며 오빠를 야단쳤다고 한다. 이때 아마 박정희가 고문을 받고 그러나 목숨은 건진 상태에서 군복을 벗고 아주 이혈란 씨와 아슬아슬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혈란 씨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원산에서 살다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같이 약혼해가지고 동거를 하는 박정희가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기혼자이고 딸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이혈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순조로울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사촌인 이 박재석 씨가 괜히 딸을 그냥 외갓집에 맡겨놓으면 될 텐데 왜 데리고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해서 신경질을 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당시 사촌 오빠는 갓 결혼하여 갓난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구미여중을 다닐 때까지 약 4년을 살았다. 그러나 신혼집인데다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역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므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 단호하게 어머니 곁을 떠날 때만 해도 나는 어머니를 몹시 미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본 이후부터는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하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토록 매정하게 어머니를 뿌리치고 떠나온 일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나에게 그렇게 애틋하게 해주시던 어머니 곁에 있을 걸 괜히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대구로 어머니를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남자를 생각하면 그것은 불가능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이번 회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 그리고 박재옥 씨의 방황 요게 1950년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6.25가 나기 직전입니다. 6.25가 나기 직전에 박정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문, 사형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는 불화를 하고 이혼이 잘 안 되고 딸은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고 군복을 벗었으니까 돈 생길 곳은 없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박정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 봄, 여름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1950년에 들어가면은 동거하던 이혈란 씨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그 어려운
그 어려운 박정희를 두고 유일하게 박정희가 마음으로 위안을 받을 곳은 이해라는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출을 해버려요. 그때 박정희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흐느낀다는 사람도 있고 술 퍼마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언이 같이 나오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유교가 나지 않았으면은 박정희는 아마 군에 돌아갈 수는 없고 불평분자로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 등의 보정을 받아서 남침을 합니다. 여기서 박정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재옥 씨의 운명도 바뀌죠.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